정부가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북측에 통보하고 또 자체적으로 전략회의도 열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회담을 준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협정 첫날, 미국은 예상대로 자동차 산업에 집중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도 국가 분쟁 해결 제도 등 불리한 조항을 고쳐야 한다며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이슈는 양측 간의 팽팽한 쉽지 않은 회의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보이콧하고 국선 변호인과의 접견도 거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추가로 재판에 넘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독감 환자가 1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례적으로 A형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특히 초중고생 환자가 늘었습니다. 예방접종이 소용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 이슈 체크에서 이 문제 짚어봅니다. 남부 지역의 겨울 가뭄이 심각합니다. 울산의 한 마을에선 80년 만에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대구 경북 지역 식수원 중 하나인 운문댐은 최저 수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2년 5개월 만에 열리게 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준비로 정부는 휴일인 오늘도 바쁘게 돌아갔는데 통일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확정했습니다. 통일부는 우리 대표단 5명을 확정해 오늘 오후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통일부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선희 기자, 장관이 대표를 맡고 차관도 2명 나간다고 하죠? 네, 9일 회담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천혜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그리고 김기흥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차장 이렇게 5명이 대표로 나서게 됩니다. 통상 지금까지 장관급 회담의 경우에는 실무자들이 다른 대표로 따라 나섰었는데 이번에는 차관급이 2명, 상당히 눈길을 끄는 구성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중요한 때에 또 2년 만에 성사된 회담이라 격을 좀 높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통일부 관계자는 책임 있는 회담을 위한 구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첫 번째 목적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노태강 차관을 참석시켜서 이후에 이어질 실무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참고로 노태강 차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을 해서 문체부를 떠났던 경험이 있고 천혜성 통일부 차관도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려다가 이제 반려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처음 이루어지는 남북 회담에서 나란히 주역으로 나서게 된 점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북한 대표단은 어떻습니까? 그쪽 대표단은 아직 통보되지 않은 거죠? 네, 남북 간의 오늘 연락 채널은 오후 5시 45분에 종료가 됐는데 그때까지는 북측의 대표단 명단은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인 내일도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북측의 명단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장관급, 그러니까 조명균 장관을 내기로 한 거 아닙니까? 북한도 장관급을 내보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북측에서도 장관급인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수석 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선권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군 출신인데 2004년부터 군사회담 또 그리고 개성공단 회담 이런 것들에 도맡아서 나왔던 인물이고 상당히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주말이었는데 우리 통일부가 회담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했다고 하죠. 네, 오늘 오후에 조명균 장관을 비롯해서 통일부의 실무자들은 이제 삼청동에 있는 남북회담 본부에 출근을 해서 우선은 회담 전략을 좀 가다듬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북측 대표단이 어떤 질문을 또 어떤 요구를 해올 것인가를 이제 상황을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모의 회담도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예,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물꼬를 트자 한반도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잇따라 한국을 찾고 또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조만간 방한할 전망입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쿵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우리 외교부 고위 당국자를 잇따라 만나 북핵 문제 관련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한중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쿵시안유 부부장은 특히 한국 기자들에게 한미 군사훈련 연계와 관련해 사실상의 쌍중단이라며 환영의 뜻도 밝혔습니다. 중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북한 도발과 한미 훈련의 동시 중단이 이뤄진 만큼 북핵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오는 8일엔 가나스기 겐지 육자회담 일본 측 수석 대표가 방한합니다. 또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속속 한국을 찾는 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남북 접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에 맞춰 북핵 공조안을 짜기 위해 한국과 대화 채널을 미리 열어놓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모처럼 북핵 문제 공조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준비가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자연스레 북미 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남북 대화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남북 대화 성과에 따라 북미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걸로 풀이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Well, I think it's too early to tell. We need to wait and see what the outcome of their talks are. 틸러슨 장관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대화 체계가 북미 대화의 시작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의 대화 조건에 대한 공도 넘겼습니다. So they do know how to reach us if and when they're ready to engage with us as well. 틸러슨 장관은 AP와 인터뷰에선 남북 회담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희망 의사를 전달하는 매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소리 방송은 남북 회담이 북미 협상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한다면 대북 압박 강도는 더 세질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오늘부터 철강과 기계류 등의 대북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이행 결의를 밝히며 원유와 정유 제품도 수출 제한 품목으로 적시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예상대로 자동차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양국은 농산물 분야처럼 민감한 이슈도 교환했습니다. 정유식 특파원입니다. 첫 협상은 9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측 유명희 수석 대표는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에 집중해서 이슈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성명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공정한 무역과 미국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 및 부문별 무역 장벽 해소를 논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난해 적자 277억 달러 중 188억 달러가 자동차 교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자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 업체라면 현행 2만 5천 대의 수입 쿼터를 확대하거나 아예 폐지를 요구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 대표는 양국이 상호 관심 사항과 민감 이슈를 모두 교환했다고 밝혀 농산물, 철강 등 핵심 문제를 모두 제기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측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제도 ISDS 개정도 제기했습니다. 미국 투자자의 손해를 국제종재기구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사법 주권을 해치는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힙니다. 2차 협상은 수준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은 협상 첫날부터 한국이 가장 많은 흑자를 내는 자동차 분야 개정을 압박했습니다. 신속한 개정까지 몰아붙이는 미국의 농산물 등 국익 방어에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유식입니다. UAE 왕세자의 최측근인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이르면 다음 주 초에 한국을 찾습니다. 한국통인 칼둔 청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거란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방안에도 상황이 달라지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은 아랍에미리트 내 권력 서열 2위로 원자력 공사 의장이기도 합니다. 바라크 원전 발주 때부터 한국과 관계에서도 키맨이었습니다. 이런 만큼 그가 방한하면 임종석 실장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도 면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에 밝은 칼둔 청장이 오면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칼둔 청장이 오면 각종 의혹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둔 청장의 방한 이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 악화에 현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칼둔 청장 방한과 아랍에미리트 특사 논란은 별개란 분석도 나옵니다. 외교 목적으로 오는 해외 인사가 국내 현안에 관여할 리 없고 이럴 경우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칼둔 청장이 오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때부터 소통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을 보이콧하면서 구치소에서의 모든 접견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일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날이죠. 국정농단 사건 시작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다가 물러났던 유 변호사는 이 접견 자리에서 다시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먼저 서준석 기자의 보도 보시고 그 선임 배경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4일 오전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자격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접견이 끝난 직후 유 변호사는 준비해온 사건 위임계를 구치소에 제출했고 구치소는 위임계에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을 찍어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의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유 변호사는 다음 주 초 법원에 위임계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기존 국정농단 사건은 국선 변호인들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은 유영하 변호사가 각각 맡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한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한 겁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의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정식으로 선임을 한 겁니까? 네, 정확하게는 이제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겠다 이런 법적인 약속을 한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유 변호사가 다음 주쯤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재판에 나와 변호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선임이 이루어진 시점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지난 4일인 건데 이날은 이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발표한 날이고요. 당연히 이제 선임 배경을 연관시켜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지난 4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기소 사실을 발표한 시점이 바로 지난 4일 오후입니다. 반면 유 변호사가 구치소를 찾은 시점은 같은 날 오전이었습니다. 즉 검찰의 공식 발표도 나기 전에 유 변호사가 구치소를 찾은 것인데요. 그만큼 이번 특수활동비 관련 혐의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또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이요. 이 부분은 이제 정치 보복을 주장하면서 나가지 않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지만 지금 이야기한 대로 국정원 특활비 사건 이거는 어떤 그런 국정농단 사건과 비슷한 프레임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기존 뇌물수수 혐의의 상당 부분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는 등 최 씨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반면 그래서 최 씨에게 속았다, 또 나는 몰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검찰 수사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겼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상당히 직접적인 성격의 뇌물인 것이죠. 예. 게다가 그 사용처도 만약 검찰 주장이 맞다면 주사치료, 또 기치료, 문고리 3인방의 명절비 챙겨주기 등 지극히 사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예. 따라서 정치 보복으로 버티던 기존 재판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기존 재판이 이제 기존 18개 혐의 아니었습니까? 뇌물수수나 뭐 강요죄 같은 것들. 거기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가 이제 등이 추가가 된 건데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유 변호사는 특수활동비 관련 사건만 선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따라서 국선 변호사들은 종점처럼 박 전 대통령 없이 벌석 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박 전 대통령 오직 특수활동비 재판에만 나와서 유 변호사의 변호를 받는 어떻게 보면 투트랙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다만 일각에서는 좀 정반대의 관측도 나옵니다. 예. 즉 수임 계약만 이루어졌을 뿐이지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예. 즉 이제 보안이 유지되고 또 시간 제한도 있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유 변호사로부터 각종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한 목적의 선임이라는 것입니다. 예. 만약 이런 분석이 사실이라면 특수활동비 재판 역시 박 전 대통령 없이 벌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뭐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이 상당하다는 부분은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군요. 예, 지금까지 사회부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은 이달 내로 바른정당과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 등 반대파는 나가서 신당이라도 차리겠다면서 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좀 미묘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반대파 중 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이선화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또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는 신당행이 현실화하면 의원이 20명은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상돈, 박주현 의원 등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해서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 당이 제명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상돈 의원은 오늘 JTBC와 통화에서 국민 여론이 통합 반대라는 게 확인됐다면서 안철수 대표가 더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을 강행할 거면 비례대표들은 놔달란 뜻입니다. 하지만 안 대표가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한 측근은 비례대표 제명은 없다는 게 원칙이라며 강경한 안 대표 주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분당이 현실화하면 신당의 교섭단체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해 반대파의 비례대표 제명 요구는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예, 국민의당 상황을 지금 취재하고 또 앞서 리포트를 한 이선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 이 통합 반대파가 신당을 차리면은 20명은 따라 나설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이렇게 지금 20석이 자꾸 강조가 되는 거는 이 20석이라는 게 원내 교섭단체 꾸릴 수 있는 기준이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 원내 교섭단체에 이렇게 집착하는 까닭, 뭔지부터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돈입니다. 이 중앙선관위에서는 정당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전체의 50%를 먼저 떼어내서 이 교섭단체 정당들한테 지급한 뒤에 그 나머지를 의석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 본회의나 상임위 개최 같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이 교섭단체만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돈과 권력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예, 정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겠군요. 자, 그래서 이제 분당하거나 뭐 창당을 할 때마다 이제 그냥 당을 그 소속돼 있는 비례대표 의원이 그냥 당을 나가면은 이제 의원 자리를 잃게 되니까 차라리 나를 제명해달라 이런 요구가 계속 나오면서 또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잦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당장 지난해 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부가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도 김연아 의원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이 당시 안정적인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한석이 급했던 이 바른정당 측에서 한국당 측에 이 비례대표인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또 관련법 개정도 추진했었는데요. 예. 결국 한국당은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 소속은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회의는 바른정당 회의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좀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전례들 중에 안철수 대표 측이 반대로 예전에 이제 제명을 요구한 적이 있어서 또
들어준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흔히 얘기하듯이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전현숙 경남도 의원은 국민의당 선거 운동을 도왔습니다. 이게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안철수 대표 측에서 민주당 측에 의원직이 유지되는 제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이것을 수용했었고요. 예. 물론 도의원 사례이긴 하지만 이 반대파인 박지원 의원은 이 사례를 들어서 안 대표가 요구를 할 때와 요구를 받았을 때 태도가 다르다면서 욕심 많은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또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이제 또 신당 차리면은 이제 국민의당에서 반대파가 신당을 차리게 되면은 따라 나설 거라고 이야기 나오는 비례대표가 한 4명 정도 이제 거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보니까 정말로 이 4명이 제명이 되고 신당에 합류가 됐을 때 과연 그 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통합파 측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해도 20명이 안 될 거다라면서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안 대표 측에서는 이 신당 창당에 참여하는 의원이 11명뿐이라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 11명뿐인 건데요. 예. 따라서 반대파가 나가도 이 교섭단체 구성을 못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반면에 자신들은 이 국민의당 의원들 39명 중에 반대파가 나가도 바른정당 의원 11명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영향력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치열하게 수계산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군요. 자, 그런데 이제 좀 그러면은 다시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정말 국민의당이 분당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막판에 혹시 뭐 계속 이렇게 맞붙다가 막판에는 결국 타협을 할 뭐 이런 여지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럴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예. 현재 그나마 거론되는 방안이 안 대표의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한 방안인데 저희가 오늘 통화를 해보니까 측근들은 안 대표의 사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그런 식이라면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선화 기자였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SRT용 유련 터널의 비상탈출 시설이 관리가 엉망이라고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직후 관계기관들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달 안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땜질 처방에 그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이고 방화문은 재구시를 못합니다. 곳곳의 균열도 심각합니다. 50km짜리 유련 터널의 비상용 수직 탈출구 17곳 중 정상인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용객들은 불안해합니다. 최근에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열차 안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월호 때도 좀 그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이 크게 사라지지 않았다. JTBC 보도 직후 SR과 코레일 철도시설공단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보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방화문은 이달 말까지 수리할 예정입니다. 내부 습기 때문에 문을 떼놓는 일이 없도록 환기 설비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정밀 조사를 거쳐 교체 작업까지 3월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도 일회성 보수일 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3km가 넘는 탈출구 간격 개선안이 빠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국제철도연맹이 권하는 터널 내부 대피 공간의 간격은 1km입니다. 게다가 책임이 3개 기관에 쪼개져 있는 기형적인 관리 구조도 현재로선 바뀔 조짐이 없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새해 초부터 서울의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에선 2주 만에 1억 원 넘게 오른 곳도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하자 집주인들이 눈치만 보고 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서울 역삼동에서 7년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모 씨는 요즘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을 못해요. 요새 한 2주 동안에 1억 이상 올랐어요. 오늘도 지금 매수자 왔는데 매도인이 안 팔아갖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새해 들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은 서울 평균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지만 팔려고 내놓은 집은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가격이 자꾸 뛰고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가 크게 오르는데도 지금 서둘러 집을 내놓진 않는 겁니다. 중년아 상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조이니까 튀는 거예요, 가격이.
정부는 다음 달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계산해서 대출을 제한하는 신-DTI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독감이 비상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독감 환자가 10배 가까이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넷째 주 전국 외래 환자 1,000명 중 7.7명이던 독감 환자가 12월 넷째 주에는 71.8명으로 10배 정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쯤 유행성 독감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분석입니다. 보통 A형 독감이 12월에서 1월, B형이 2월에서 3월 사이 유행했지만 올겨울은 A형과 B형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예측하지 못한 종류인 B형 야마가타 계열이 유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자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예방접종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독감과 관련한 질문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옮기는 독감 바이러스는 A형과 B형인데 A형은 바이러스 조합에 따라서 144가지나 되고 B형도 2종이 있습니다. 그중 뭐가 유행할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예측해 제약사가 백신을 만드는데 우리보다 6개월 먼저 겨울을 맞는 남반구의 바이러스 추이를 보고 북반구에서도 이런 독감이 유행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어서 정확도는 50% 수준, 그러니까 경련으로 빗나가는 셈이지만 그래도 노약자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예방 확률인 거죠. 독감 접종을 하러 가면은 3가로 할지 4가로 할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3가 백신은 A형 독감 2종과 B형 중 하나를 예방하기 위한 거고 4가는 여기에 나머지 B형 하나를 포함한 겁니다. 모두 4가를 맞게 되면 좋겠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현재 3가는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무료 접종을 해주지만 4가는 그렇지도 않고 값도 더 비쌉니다. 그렇다면 3가 백신 맞은 사람은 이제라도 4가를 맞는 게 좋겠느냐 이런 질문도 나오는데요. B형 독감은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가 접종으로도 충분하다. 굳이 4가까지 맞지 않아도 된다는 게 추가로 맞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미 늦었으니까 이번에는 접종을 그냥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월달, 4월달까지 유행이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특히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슈체크였습니다. 대구와 경북 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운문댐입니다. 가장자리에 마른 흙이 훤히 드러나 있죠. 작년 이맘때만 해도 표시된 데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수위가 20m 넘게 떨어졌습니다. 준공된 이래 저수율이 가장 낮아서 대구에는 물 공급 중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겨울 가뭄이 역대급입니다. 영남과 호남의 강수량은 평년의 20에서 30% 수준입니다. 특히 울산은 11월에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지난달엔 24일 딱 하루 비가 내렸는데 그 양이 12mm에 그쳤습니다. 물이 많다는 지리산 계곡도 제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경북 지역의 식수원인 운문댐의 하류 지역입니다. 마실 물이 줄어들면서 댐에서 이곳으로 흘려보내던 물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도 즐기던 곳인데요. 지금은 완전히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상류는 더 심각합니다. 댐 밑바닥은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20년 전 물속에 잠겼던 마을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은 댐을 지으면서 물에 잠긴 마을이 있던 곳입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집터와 밭고랑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마을 입구를 지키던 성황당 나무도 완전히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남의 한 마을은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식수원인 계곡물이 80년 만에 말랐기 때문입니다. 소도 내는 이 물이 나와야 소로 물을 더. 물이 없어. 마을 주민들은 난생 처음 식수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물이 돌지 않아 보일러도 얼어붙었습니다. 방에 텐트는
올라가 이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 괜찮은데 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물이 중간에 끊기거든. 마을 식수저장소에 물이 끊기자 이장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일체 한 발도 안 들어오고 있어. 오전까지 들어오던다 근데 그때까지 아침에. 그런데 지금 여니까 안 들어와. 호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물 많기로 유명한 지리산 칠성계곡은 몇 개의 작은 웅덩이만 남았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으로 향하는 입구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정상부근 대피소의 식수장이 겨울 가뭄으로 폐쇄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대피소에서 파는 식수도 품절돼 직접 물을 챙겨가야 합니다. 보통 2월 중순쯤 얼음이 얼어 물이 끊기지만 이번엔 얼 물조차 없습니다. 오면서도 물도 못 먹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기에 옹달샘도 물이 딱 끊겨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이례적인 겨울 가뭄에 곳곳이 말라가고 있지만 아직 큰 눈비 예보는 없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지난달 뉴스룸에서는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양형 호텔의 피해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에서 우후죽순 생긴 분양형 호텔들이 임금 체불과 분양 사기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제주만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운영사들은 가족 명의로 유령 회사를 세워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라마다 제주암덕 1차 호텔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사용자의 호텔 본사가 아닌 또 다른 업체가 등장합니다. 취재진이 해당 업체의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아예 연관이 없는 공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근데 한덕에 봐는 그거는 누군지도 모르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이쪽 주소로 그 회사를 차렸는지를 나도 이해를 못하고. 여기서 3년 전부터 내가 여기서 내 공장 하고 있는. 호텔 관계자들은 매출 일부가 이 유령 회사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회사 압류를 하려고 봤더니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회사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지? 정확함덕개발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영수증을 보니까. 운영사 회장 서모 씨가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은 모두 3곳으로 체불된 임금과 납품 대금만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종착점에 가서는 페이퍼 컴퍼니에 다 돈을 돌린 다음에 타산 신청을 하고 도망가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분양형 호텔에 투자한 사람들의 손실도 커지고 있지만 정작 운영사 회장 서 씨는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벤틀리 차량, 완전 최고급 차량 아닙니까? 그런 차량 타고 다니면서 자기 보디가드도 데리고 다니고. 야, 그 차만 팔아도 인력이 될 텐데. 분양형 호텔에 문제가 불거진 곳은 제주만이 아닙니다. 서울 명동의 또 다른 호텔도 운영사 가족 명의의 회사로 매출을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호텔을 분양한 인물은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밀리오레 개발사 회장 유모 씨로 분양 당시에도 수백억 원의 채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돈이 나오는 노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동생 명의, 하나는 와이프 명의. 그렇게 되고 그리고 명의를 계속 바꿔치고. 전남 나주의 한 호텔도 최근 운영사가 카드 매출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구멍이 많고 진짜 법이 허술하고 안 주고 이제 막 배째를 하고 막 너무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전문가들은 분양형 호텔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허가부터 분양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란에서 열흘째 이어진 반정부 시위로 20명 넘게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맞불 시위도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이란은 시아파 국가동맹의 중심국으로 무리한 원조를 해왔는데 안으론 경제난이 여전해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란의 불안한 상황이 제2의 아랍의 봄을 가져올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핵심으로 하는 수니파 진영에 맞서는 시아파 이란의 대응책은 초승달 벨트의 구축이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을 연결하는 시아파 동맹으로 이슬람 맹주 자리를 노린 겁니다. 이란은 시리아에 56억 달러 등 주요 동맹국에 최소 수조 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했습니다. 막강한 불호무장한 수니파에 대응한 무리한 출혈 경쟁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두 자릿수인 상황에서 내부 불만이 폭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매달 지급하던 우리 돈 10,000원가량의 생활보조금 삭감과
휘발유값 50% 인상 소문은 시위의 방아쇠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시위에서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으로 독재자 타도라는 구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가 서민층을 중심으로 전역에서 진행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시위가 독재 정부의 도미노 몰락을 불러온 아랍의 봄 사태를 재현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직속의 혁명 수비대가 친정부 시위로 맞불을 놓고 있고 시위에 구심점이 없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응급 환자에겐 1분 1초가 급하죠. 이럴 때 하늘을 나는 드론이 나서주면 어떨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팔로알토시가 혈액을 나르는 드론을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에선 이미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드론이 하늘로 쏘아 올려집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상자가 낙하산을 타고 땅 위에 떨어집니다. 안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혈액이 들어 있습니다. 루안다는 2016년 10월부터 혈액 등 의약품 수송에 미국에서 만든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km 속도의 드론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30분 내외. 예전엔 4시간 걸리던 거리입니다. 신기술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먼저 상용화된 것은 이례적으로 올해부터는 탄자니아에서도 의약품 드론 수송이 시작됩니다. 미국도 의료 목적을 위한 드론 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비행 고도를 제한하는 등 드론 사용을 엄격히 규제해왔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드론 규제 관련 법안을 일부 완화하면서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시가 당국에 의약품 드론 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We will use a drone to deliver blood products from Stanford Blood Center about 3.5 miles to Stanford Hospital. 현실화되면 평소 길게는 1시간 걸리던 혈액 수송 시간은 10분으로 단축됩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90일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제천 소방서가 지난달 스포츠센터에서 난 화재 초기에 무전 신호가 달라 상황실로부터 2층에 들어가라는 지령을 구조대가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을 최대로 동원해 노력했지만 참사를 못 막아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 등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농장이 나왔습니다. 종오리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 H5N6형으로 확진됨에 따라 강진군의 모든 가금 농장과 종사자는 7일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됩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인근 바다에서 2.99톤급 통발어선이 갯바위에 좌초됐습니다. 선장 등 2명이 구조됐는데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졸음 운항을 했다는 선장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업체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2015년 이 업체의 건물 관리직에 지원했다가 대머리여서 일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는데 인권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신체 조건인데도 불이익을 준 건 고용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는 스포츠 이벤트도 많죠. 프로야구도 가장 빠른 날 개막합니다. 박병호, 김현수 등 메이저리거들이 돌아오면서 타격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박병호가 국내 마지막 홈런을 역전 3점포로 장식합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전인 2015년 신 3개, 2014년 신 2개, 국내 최초로 2년 연속 50홈런, 4년 연속 홈런왕에 오르며 프로야구의 흥행을 주도했습니다. 다음 주 귀국해 넥센으로 복귀하는 박병호는 자신이 활약했던 목동구장이 아닌 고척돔에서 홈런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SK 최정이 46개의 홈런으로 2년 연속 홈런왕을 지키고 있는데 두 거포의 경쟁으로 올 시즌 50홈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36년 역사에서 50홈런이 나온 시즌은 단 4차례밖에 없습니다.
특히 2003년엔 이승엽과 심정수의 치열한 경쟁이 우리 프로야구의 아시아 한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안겼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메이저리그 출신 김현수와 황재균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5억 원을 받고 친정팀 홈라이벌 LG로 이적한 김현수가 두산을 상대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심을 끕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3월 24일 개막하고 주축 선수들의 아시아게임 참가로 8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시즌을 중단합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겨울 축제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축제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수정 기자입니다. 꽝꽝 얼어붙은 화천천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쉼없는 챔질 끝에 얼음구멍 사이로 산천어를 낚아올리는 기분은 오직 잡아본 사람만 압니다. 내가 잡았구나 이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래서 딱 들어올릴 때 너 안 놓치고 들어올릴 때가 진짜 기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화천 산천어 축제가 오늘 막이 올라 이달 28일까지 이어집니다. 인구 2만 6천 명인 강원도 화천군에 축제 기간에만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11년째 찾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겨울철 기온이 올라 겨울 축제 대부분이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화천만은 예외였습니다. 축제장 바로 옆 해발 535m 높이의 절산이 햇빛을 막아주고 칼바람도 만들어 하천이 쉽게 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년마다 오는데 그냥 물고기 잡을 때마다 기분은 좋고 추운 겨울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얼음 낚시하니까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여기에 화천군은 지난해부터 하천 상류에 배수 시설을 만들어 물의 흐름과 속도를 얼리기 가장 좋은 상태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화천 산천어 축제는 올해까지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다만 축제장 주변의 주차난과 일부 업소의 바가지 요금 등은 여전히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모처럼 미세먼지가 적어 맑은 주말이었습니다. 추위도 주춤했는데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 3도, 부산은 1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제주에서 시작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최고 30mm까지 내려서 겨울비치 곧 많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